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방금 자정이 지났습니다. 11월 29일 새벽입니다. 전윤석입니다. 서구에서 비극, 트래지디가 시작된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도 그리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공부하다 보면 민주주의가 비극으로 치닫는 것은 필연이라는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욕망에 매몰되면 사물을 바로 보는 눈을 잃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 나라는 집권 세력의 욕망이 온 나라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은 진짜 무서운 질병,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잊어버리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는 일에 몰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독점하겠다는 권력의 욕망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목 내놓아라 하면서 추는 칼춤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적이고 정교하지 못해서 마치 연극 같습니다. 일개 장관이 벌이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라는 설정 자체가 얼마나 어색하고 엉성한 연극인 것인가요? 이 초유의 사건, 초유의 연극에 막상 칼의 주인인 대통령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까? 연극은 비극인데도 그 얼개는 너무 희극적입니다. 우선 막상 목이 잘 파는 검찰총장은 자신이 왜 목을 내놓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실제 윤 총장의 징계 사안은 헌정사상 초유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중대한 도전인 사건인데도 윤 총장은 징계 혐의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추 장관 측에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윤 총장 변호인은 징계 기록 열람 등사부터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은 만약 추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면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판사 불법 사찰 혐의라면 그건 결코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득이에 자내놓은 문건은 누가 보더라도 판사들의 일반적인 경력과 성향을 적어놓은 업무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금난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지검과 지청 60곳 중에서 59곳이 추 장관에게 항명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나 남은 부산 서부지청도 내일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 검찰청에 금난 불이 붙었는데 추 장관은 다시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27일 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들의 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 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문건 사건이 터지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금난 불길은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 총장이 쫓겨나면 남은 문 정권 1년 반을 책임질 차기 총장 영순대로 꼽히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 휘하의 부장검사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부장검사들이 직접 주인검사가 되어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관련된 이른바 장관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죠. 심지어 추 장관의 신복이라는 심재철 검찰국장 휘하에 검찰국 평검사 10여 명도 심국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장관 지시의 부당함을 성토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 장관은 고립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법무부와 대검에 있는 추 장관 라인 5명과 서울중앙지검 이승윤 지검장 그리고 차장 4명 그리고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등 극소수의 검사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다. 그러고 보니 이번 검난의 최대 피해자는 차기 총장 영순이라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우스개가 들려옵니다. 그가 장악한 줄로 알았던 중앙지검은 놀랍게도 4명의 차장검사 외엔 모두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던 겁니다. 이승윤은 철자 문 대통령 사람이죠. 그는 권력에 연관된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윤 총장 지휘에 대놓고 의기장을 놓는 반면 윤 총장이 연관된 수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채널A 사건이 그렇고 윤 총장 장모 사건이 그렇죠.
첼레이 사건은 노골적으로 총장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승윤의 편을 들어서 윤 총장을 이 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기까지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 기소도 반대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결국 당시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지검 검사들도 추 장관과 이승윤 지검장의 방귀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차기 영순위인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대망의 총장 자리에 오른다면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 짝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이번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관심 대상이 된 검사는 또 있습니다. 바로 검찰 빅5라고 불리는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또 한 사람 박은정 감찰 담당관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공연하게 그 두 사람이 윤 총장 감찰을 주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박은정 검사는 장관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상급자인 유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검사 2명을 검찰총장에게 보내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등 문제의 감찰 조사를 벌였고, 법무부가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대검에 수사 의뢰할 때도 유혁 감찰관 결재 없이 전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문제의 판사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준 사람은 바로 심재철 국장입니다. 그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그 문건을 입수했다고 하는군요. 그걸 가지고 가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써먹은 셈입니다. 대전지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렇게 그를 비판했습니다.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대간 정보를 이용해 별건으로 휘감아 소위 판사사찰 이슈를 만들어서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시켰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변명을 하자 이 부장검사는 설레발 친다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8개월 동안 멍 때리다가 지금 와서 설레발 치느냐. 어쨌든 다음 주엔 이 사상 초유의 활극, 이 클라이맥스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30일 오전 11시가 바로 신문기일입니다. 윤 총장이 원고이고 추 장관이 피고입니다. 역사적 재판이죠. 제가 보기엔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관점보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추 장관이 선임한 대리인이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옥형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추 장관 역시 법조인인데 직접 나오는 게 좀 더 연극을 흥미롭게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처분 사건들도 공개 재판인데 이번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저도 구경 좀 가려고 했는데 그게 구경 못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신문 뒤 늦어도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저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둘 있습니다. 하나는 12월 1일 열기로 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가 건너뛰려고 하다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1일 열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1일 저녁 7시에 개최하려던 감찰위원회 개최가 다시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위원회가 윤 총장 감찰의 부당성을 결의하면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릴 터이니 굳이 이 시점에 감찰위원회를 열고 싶지 않겠죠. 또 하나 문제는 12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 결정 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으면 윤 총장은 다시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진흙탕 싸움은 누구 한 사람 케어가 될 때까지 계속되겠죠. 그 결말이 어떻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사실은 불변일 것이며 권력의 붕괴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추정은 엄호 세력인 민주당은 지금 윤 총장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판사사찰이라는 비난의 주된 공격입니다. 그것밖에 없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장을 선 총력전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반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검사들이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독립한 준사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반발하고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그가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한다고 한 표현에 솔직히 목걸이 송연해졌습니다. 정말 겁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건 누구인가요? 검찰 출신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은 대한민국 마지막 리바이어던이 아닌가 한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가 적어도 리바이어던을 읽지 않았다는데 저는 뭐든지 걸겠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명저인 리바이어던은 로마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쓴 책인데 사법관리들은 인공의 괴물인 리바이어던의 관제를 담당하는 조직이죠. 그 토마스 홉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추악하고 야만스럽고 짧다. 그 말을 좀 기억하십시오. 막상 관심을 끈 건 17일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 그 글이 베스트 글이더군요. 그 글은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승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조국을 비판한 말도 있습니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것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승진이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다. 문제의 추정환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우병우 아들 운전명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했으라고 해서 별명도 가져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별명한 것은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세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성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다. 백미는 바로 결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하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마침 조국 전 장관이 8년 전에 불법 사찰을 정의내린 글이 장관이 화제가 됐습니다. 역시 조만 대장경이라는 말을 듣더군요. 그 예지 능력을 다시 한번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이죠. 조국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어서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 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은 전혀 불법 사찰이 아닙니다. 대상이 민간인이 아닌 판사이며 검찰이 영장 없는 도청이나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그리고 예금 계좌 뒤지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중원 교수가 한마디 했더군요. 조만 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이다. 정말 날카롭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7일 목동 전세 가장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목동의 비극이라고 쓴 사건입니다. 아파트 매입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30대 가장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27일 새벽 1시쯤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죠. 전셋집에 살던 부부는 다른 아파트 매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 마련을 두고 어긴들이 비슷하고 하는군요. 그들이 살려고 한 아파트는 올해 임대차 3법 이후로 집값이 폭등해서 거의 2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부를 절망에 이르게 한 임대차 3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